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영업을 하는 5년 동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 또 이런 징후들이 있었고 또 그 앞단계로 가면 이 건물이 그럼 여기에 정말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또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까지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 건물이 최초에 계획돼서 지어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사고의 이런 징후나 위험들을 계속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백화점을 지을 수 없는 부지였거든요. 상업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구조에는 신경을 안 쓴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적인 어떤 위험성을, 취약성을 높이는 이런 이제 불법적인 공사들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실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님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995년 6월 29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흘 뒤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서 마음 졸였던 그날의 참사 현장, 당시 뉴스 2편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5층짜리 초현대식 백화점이 흔적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백화점 본관 양쪽으로 나란히 펼쳐있던 왼쪽 건물이 5층부터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낸 사고 현장은 콘크리트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는 수많은 사상자가 묻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구조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건물 더미 앞에 구조대원들도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속속 부상자가 실려 나오고 생존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사고 현장에 가득합니다. 부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도 붕괴 당시 튕겨나온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흉물스럽게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붕괴 당시 백화점 안에서 쇼핑을 나왔던 손님들의 소지품이 여기저기 처참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119 구조대와 백화점 관계자들이 파헤치는 곳마다 건물 더미에 깔린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요란합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시민들은 믿어지지 않는 듯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입니다. 구조 활동이 계속될수록 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이제 구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 상황이? 네, 구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어두워지면서 이곳에는 대형 서치라이트와 각종 중장비들이 동원해서 구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건물 무너진 부분, 그 건물 지하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군경, 합동구조반 모두 1000여 명의 구조원들이 도착해 구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쏟아진 먼지들이 자욱합니다. 특히 이 먼지들에는 건물 보온재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까지 커서 구조대원과 인근 주민들의 후유증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먼지 피해도 심각합니다만 통신이 두절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에는 모든 이동 통신 전화가 완전 두절돼 인근 아파트에서 사상자를 확인하러 나온 주민들과 구조반이 뒤엉켜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동통신 등에서 임시 무선국을 설치해 통신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당시 목격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오전부터 금이가 있었지만 특히 오후 12시쯤에 식당과 천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백화점 측은 정작 안내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 당시 순간에도 건물 4층과 5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은 건물 균열을 발견해서 오전에 2차례 대책 회의를 가진 것으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고가 난 이러한 시각은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되면은 백화점 측에서는 식료품들을 할인 판매하고 특히 오늘 백화점에서는 수입 의류전과 보석전이 열려서 40, 50대 주부 고객들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상공에는 KBS 항공 1호기와 그리고 각종 구조 장비들이 내는 경험이 사고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은 조금 뒤인 10시 정도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건물 잔해에 대한 복구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건물에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은 계속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서 대단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다시 봐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일단 사고 경위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앞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1995년이죠. 6월 예. 29일인데요. 예. 오후 6시경,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시 57분경에 예. 이 삼풍백화점에 이제 A동, 한마디로 이 동이 약간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예. 이제 연결돼 있긴 합니다만 A동 부분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당시에 사망자 수가 이제 502명으로 이렇게 예. 집계가 되는데 예. 이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의 단일 재난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했던 그런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당시에 이제 뭐 부상자만 해도요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이런 예. 부상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또 이런 단순히 이제 붕괴로 인한 이런 피해뿐만 아니라 이게 붕괴로 인해서 발생한 파편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전체에 상당 부분 많은 재산 손실 그리고 또 이제 인명 부상이라든지 인명 피해로 이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몇십 명이 죽어도 엄청난 재난으로서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기록적인 어떤 사망자와 피해를 입힌 이런 상황이었어서요. 그 당시에 뭐 119 구조대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 또 정부 또 국군이라든지 국회까지 이런 부분들이 총동원돼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 대책들이라든지 또 수습 과정들을 거치게 된 대형 사고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지금 화면을 봐도 좀 어처구니 없는 사고인 것 같은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사고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재난이 계속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역대 이전에 발생했었던 대형 재난들을 사실 계속 되짚어봐야 되는 이유들은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피해가 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들을 살펴서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 안 하는지 또 충분히 예.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필요 때문인데요. 예. 사실 이 사고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막 이제 발돋움하려는 이런 이제 예. 전환되는 시기에서 이전에 개발 중심의 또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산업 중심의 어떤 이제 사회 제도 이런 환경에서 좀 건축의 여러 가지 또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들이 상당히 낮았던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과물로서 이런 큰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안전 수준은 과연 이때랑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도 발생하는 재난들 중에 이 사건의 원인과 유사한 이 원인으로서 또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런 사고들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게 개선되지 않은 우리가 보완하거나 또 나가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사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들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30년 전입니다. 자, 조금 들어가 볼 거예요. 백화점 네. 건물이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인데 네. 지상 5층, 5개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날 또 당일에도 건물 붕괴와 관련된 이상 징후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뭐 여기에 이 사고 원인으로 된 것들은 사실 뭐 한두 시간 혹은 또 그날 당일에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라는 전조 증상으로 대부분 원인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예. 굉장히 긴 기간으로 보면 사실은 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영업을 하는 동안 한 거의 5년 동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 또 이런 징후들이 있었고 예. 또 그 앞단계로 가면 이 건물이 그럼 여기에 정말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또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까지를 들여다보면 예. 사실 이 건물이 최초에 계획돼서 지어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사고의 이런 징후나 위험들을 계속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대형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한 가지 원인으로는 대형화되지 않는다고 얘기들을 예. 하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여러 가지 실패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그만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적지만 이런 위험성들이 중첩되면서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대규모 재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고 인지된 단계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뭔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이렇게 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실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최초 설계 단계부터 좀 들여다보면은요. 설계 단계에서는 최초에 여기가 이제 4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아파트 상가로 처음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백화점을 지을 수 없는 부지였거든요. 예. 없는 부지였기 때문에 이 백화점을 짓지 못하니까 아파트의 대형 상가로서 이렇게 이제 짓다가 이제 이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4층 규모를 이제 5층으로 바꾸고 용도도 백화점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요. 예.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4층에서 5층으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증축이 되는 상황이라면 예.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구조 설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여부 같은 것들을 꼼꼼히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또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증축을 갑작스레 시공 과정에서 층수를 하나 더 올리게끔 이런 것들을 시공사에다 요구를 했는데 예. 당시 시공사가 이제 이런 요구들을 받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층을 더 올리는 건 사실상 위험하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업주는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건설회사를 바꾸자.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사업주의 자회사인 이 삼풍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이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서 예. 사실 이제 무리한 증축이 이루어진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안전 확인이 안 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지을 때 당시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고요. 안전 불감증이네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사실 예.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무량판 구조라고 그래서 예. 실제로 기둥 위에 보라고 하는 이 수평으로 이런 부분들에 힘을 받아주는 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보 없이 기둥과 슬랩으로만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는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여기도 이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 이런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 혹은 또 여기 시공에 의한 철근의 어떤 사용성이라든지 뭐 또 이 기둥의 두께를 좀 더 줄인다든지 또 심지어는 필요한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있는 기둥도 제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축적인 어떤 위험성을 취약성을 높이는 이런 이제 불법적인 공사들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백화점의 상업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구조에는 신경을 안 쓴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이 건물의 처음 구조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사용의 필요에 의해서 구조적인 부분들의 취약성을 좀 더 높이는 형태로 예. 시공들이 이루어진 부분들 또 그 이후에도요.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사실 건물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예. 사실 지어진 이후부터 계속 문제들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긴다거나 혹은 또 이 우수관 같은 것들이 누수가 생긴다거나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원인을 찾기보다는 단순한 어떤 이제 이런 고장이라든지 하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런 일들을 키웠던 거죠. 예. 또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 붕괴가 되던 날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제 아예 5층 부분에는요. 아침부터 이 바닥이 내려앉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직접 5층하고 보입니다. 4층은 폐쇄된 상태였나요? 오전부터? 오전 8시에 처음에 이제 5층의 음식점에 이제 예. 출근을 한 그 음식점 직원이 보니까 바닥이 이제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관리자 측에다 얘기를 했고 와서 보니까 이거 치마가 돼 있는데 또 옥상도 올라가 보니까 이미 옥상이 이제 치마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기둥들만 이 바깥으로 올라오는 소위 이제 펀칭 현상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위쪽으로 기둥이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급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오전 동안에 이제 4층, 5층에 대한 부분의 영업을 이제 정지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라면 4층, 5층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를 사실은 대피 명령을 내렸어야 대피를 되는 하고 거죠. 사실은 건물을 비워야지 되는데 이때도 사실은 밑에 층은 그대로 영업을 하면서 위층 부분만 사실은 이제 정지를 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일부 층에서 막 기울어지고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뭐 이제 붕괴가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예. 사실상은 이 하루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이 아침에 일어났어서 이 당시에만 이날 폐쇄를 하고 사실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끔만 했더라도 인명 피해는 사실은 거의 다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조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 거죠. 재난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어떤 시스템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자, 지금 이게 이번 사고로 500여 명이 숨지고 9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있을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구조 작업이 17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뉴스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참혹한 사고 현장,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조 작업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무너진 건물 더미가 지하층 통로를 막고 있어 매몰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뒤엉킨 콘크리트 조각을 드러내고 철근 구조물을 절단기로 하나씩 잘라가면서 생존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붕괴된 건물 지하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았고 사고 현장은 온통 유독성 가스에 휩싸였습니다. 매몰 현장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고 불길은 1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잡혔습니다. 대형 크레인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조 작업은 대부분 장비보다는 촉각과 청각의 의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도중 생존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면 즉각 모든 중장비의 사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건물이 중장비의 진동을 견뎌낼지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오전 7시 20분 많은 사람이 매몰돼 있는 곳으로 알려진 비관 5층 건물이 우직근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남동쪽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북쪽 부분의 철제빔이 심하게 휘어지고 콘크리트 보가 뒤틀리는 등 붕괴 조짐을 보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긴급 대피했고 구조 작업은 1시간 동안이나 또 중단됐습니다. 생존자의 신음소리를 지척에서 들으면서도 제때 구조 작업을 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모두들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자, 교수님, 앞서 우리 박영환 기자, 당시 박영환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쉽게 진입을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구조 작업이 좀 늦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까?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붕괴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조 작업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어떤 정리 작업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장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이제 추가적인 붕괴 우려. 예. 이를테면 얘가 한번 무너졌지만 또 계속 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힘을 버티다가 또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붕괴 때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 이 건물 자체가 한쪽의 일부분이 붕괴된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붕괴가 된 상황이거든요. 붕괴가 됐기 때문에 예. 붕괴된 현장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사실은 중앙 쪽에 이런 수색이나 구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 사이드 끝쪽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잔해들을 치워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고 예. 또 이를테면 잔해를 치운다 하더라도 인명 구조를 위해서 작은 잔해를 치운다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연쇄적으로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일반적인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건물에 재실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파악돼 있어서 현장에 더 이상 이제 구조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아마 이런 분들이 좀 더 시간을 좀 빨리 해서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백한점이니까 사실 뭐 직원들에 대한 신원 파악이나 인원수는 파악이 됐더라도 어느 분이 어떻게 그 안에 아직 남아 계신지를 모르다 보니까 고객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장의 생존자나 혹은 또 시신들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전면적인 이게 대규모 사고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도 대응하는 인력들이라든지 구조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또 전술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체계 자체가 사실은 미흡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과 혼선 이런 것들도 전체 수색이라든지 구조 작업에 좀 지연이 되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당시에 30년 전에는 재난 대응 매뉴얼, 안전사고 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좀 확립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돌아보는 이유가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얼마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보완이 됐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달라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재난 대응이라든지 관리의 체계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정립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이런 사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시기 전후로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대형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1993년 이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하는 이런 대형 사고도 있었고요. 또 1995년 2월에는 이제 가스폭발, 대구 가스폭발 화재도 있었고 이렇게 대형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이제 1993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국가나 사회 전반적인 체계가 이제 선진국의 레벨로 글로벌 스탠다드한 이런 기준들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이런 전체적인 수준도 상향을 해야 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됐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사고만 하더라도 사실 건축에 대한 공사에 대한 어떤 사고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한 비리에 대한 어떤 비리 사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확립하고 체계화하는 데는 이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사실은 건축물의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한정돼서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사고 이후에 2003년도에 이제 대구 지하철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개념들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재난안전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사고 이후에 계속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나 요구에 어떤 진행되는 어떤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조의 전문성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당시에는 좀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사실은 소방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구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대규모 재난에서의 어떤 구조의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이나 장비의 운용들은 이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꼈거든요. 예. 또 당시에 현장에 투입됐던 그래서 이제 수색 작업이나 구조 작업을 했던 소방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정말 땅을 파면서 예. 정말 아까 보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각과 촉각에 의해서 다 손으로 더듬으면서밖에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119 특수구조단이라고 하는 전문화된 구조 인력들이 사실은 이제 대형 사고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1997년도에 이제 갖추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발전이 되면서 구조 장비라든지 또 이런 분들 인력의 확충, 또 지금은 특수구조대가 전국의 권역 단위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중앙 특수구조단이라고 하는 이런 예. 구조단들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예.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형 재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기관이라든지 지원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풀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전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는 95년도에 났는데 2년 뒤인 97년도에 특수구조단이 설치됐다. 그리고 또 네. 법적, 제도적으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한 건데요. 예. 지금 저희가 삼풍백화점 30년에 발생한 붕괴 사고를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붕괴 위험의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당일 하루 전에도 네. 당일 아침에도 있었어요. 자, 긴급 대피 조치만 내렸어도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건축물의 관리 관점에서 본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 상황인 거죠. 지금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그리고 또 이제 건축주로서의 어떤 이제 안전에 관련된 의무 사항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관리 체계도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조치를 안 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이 당시만 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예. 사실 이제 붕괴 다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면 붕괴 2개월 전 그러니까 아마 5월 초쯤에도 이미 이제 식당가 5층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균열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 콘크리트 골재가 막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5층의 식당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예 폐쇄를 한 상태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5층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전면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건물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그냥 문만 닫아놓고 사용만 안 하게 하고 밑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 전문가들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도 확인을 해서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사고 예. 전날 보면 지붕 쪽에 천정이 내려앉는 것도 확인이 되고 사고 당일날 같은 경우는 이 식당가에 이제 바닥도 내려앉는 상황들도 돌출되고 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심지어는 기둥에 균열이 20cm 이상 발생한 이런 것들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예. 구조적인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요. 또 오히려 이제 아침 8시에 이런 상황들이 발견됐는데 아침 이제 10시 정도쯤 되면 여기에 이제 막 누수들이 발생합니다. 누수들도 예. 발생하고 진동도 하고 막 드르륵 이런 소리들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 위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보고가 되고 일단 폐쇄를 한 이후에 사실 그날 당일날 오후에 바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번 진단을 했네요. 예, 예. 현장에 이제 봐서 봤는데 예. 이 현장에서 안전 전문가들이 진단한 이 내용들이 두 분이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예. 한 분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즉시 대피를 시켜야 된다. 네. 일단 사람들을 다 대피를 시키자라고 하는 전문가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이거 그렇게 크게 위험이 없으니까 여기 폐쇄해놓고 보강공법 해가지고 사용하면 할 수 있겠다. 의견이 좀 예. 상반되게 나왔네요. 예, 이렇게 의견이 상반됐다면 지금 관점이라면 위험성이 더 높은 쪽에 우리가 대피를 해야죠. 예, 그렇게 예. 할 텐데 이 당시에 이 경영진들은 야 그러면 이거 보강해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고 직전까지도 하부층, 3층, 2층, 1층, 지하층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계셨던 이유들이 사실 정상적인 영업을 했던 그런 지금 상황이었기 같으면 때문에 좀 상상이 되지 않는 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확인된 바는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험 진단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이 백화점의 영업팀은 고객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오늘 우리 백화점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화로 홍보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자, 총체적인 하여튼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백화점을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도 건물 붕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4년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기둥이 부서지면서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 보고 오시고 다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건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건물 안에 CCTV와 진동 측정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지하철 3호선 마두역 바로 옆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한 콘크리트 기둥 일부가 부서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관리소장은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부서진 지하 기둥을 발견한 뒤 곧바로 대피 안내 방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내부에 있던 60여 명과 인근 건물 주민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건물 주차장 입구 근처에 지름 2에서 3m 너비의 땅 꺼짐 현상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원인을 찾기 위해 상하수관 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던 중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의 가스 공급은 모두 끊은 상태로 화재 등 위험이 없는지 전기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건물 내부에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가게 80여 곳 정도가 운영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시는 혹시 모를 붕괴 위험을 없애기 위해 파손된 기둥에 대해 긴급 보강 공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건물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까지 건물 출입과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고 현장 옆에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은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교수님, 2021년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 네. 그래도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건물 기둥이 부서졌는데 정확하게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빨리 대피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안전 매뉴얼을 잘 지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안전 매뉴얼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잘 준비되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는 제가 답을 드리자면 잘 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팀 또 그리고 방재팀이라고 하는 재난에 대응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뭐 붕괴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침수 등 이런 재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이럴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또 수습 복구할지에 대한 부분의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뭐 더 건물이 규모가 큰 초고층 건축물이라든지 또 지하랑 연결되어 있는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에서 아예 이런 부분들의 재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서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 재난 관리자라고 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의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별도로 두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큰 건물들이나 대형 건물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체계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매뉴얼들도 다 마련을 해놨는데 이번에 21년도에 발생했던 저런 이제 중소규모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을 관리하는 방재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인력 숫자도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면밀히 다 이렇게 잘 관리하거나 또 준비를 하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날 근무하고 있는 안전 담당자의 그냥 감으로 지금 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개인의 역량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다양한 재난에 다 대비하거나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사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대피를 한다면 불이 난다고 해도 빨리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이처럼 붕괴가 발생하더라도 초동 대처라든지 빨리 대피를 시킬 수 있다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물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다 하기보다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관리 체계들이 조금 더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붕괴 발생 시 행동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붕괴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사실 붕괴 같은 경우는 너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빨리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되는 현장 혹은 건물에서 빨리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피로 혹은 또 안전한 대피로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것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진동에 의해서 멈추거나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고립되면 더 위험한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계단실을 통해서 대피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벽량이 많은 부분, 한마디로 좁은 공간에 벽이 많은 부분들은 그 벽체들이 붕괴될 때 어느 정도 다른 곳보다는 버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쪽 혹은 방 중에서는
작은 방 이런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저기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대피를 한 이후에 건물에서 나왔을 때도 급하다고 막 내가 그냥 빨리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기보다는 건물에서 충분히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건물이 직접적으로 붕괴돼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낙하물들,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또 건물의 잔해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낙하물을 피해서 건물에서 많이 이격된 상태에서 대피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되는 상황이 되면 가스관이 이를테면 이제 파열이 된다거나 이래서 이제 화재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 상가 건물도 가스를 다 차단했다고 돼 있으니까 가스도 차단하고 전기도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재라든지 2차 피해 위험성을 방지를 해라 이렇게 이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무너져서 막 흔들릴 때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머리를 보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를 보호해라.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랑 같은데요. 머리 쪽에 뭔가 낙하물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사실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더 그 사고의 이제 현장 그대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탁자 밑으로 들어가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머리 쪽을 감싸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저런 행동 요령 사실은 다중이용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대피 훈련, 안전 교육 받게 되어 있는데 자.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훈련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그냥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에서 뭐 이런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은 이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들을 하게끔도 되어 있고 이런 분의 안전에 대한 훈련들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훈련 취지는 그 건물에서 상주에서 일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불특정 다수 일반 시민분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셔야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시민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이분들이 사실 이제 영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직접적인 어떤 대국민 훈련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 훈련들이 피난 훈련도 그렇고 대피 훈련도 그렇고 이런 이제 붕괴에 대한 훈련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제 꼭 담당하는 담당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또 훈련을 참여하시게 하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오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이런 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철저히 받으신다면 성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훈련도 그동안에는 대부분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이라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훈련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붕괴라든지 또 최근에 발생하는 뭐 인파 밀집이라든지 다양한 유형들의 재난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계속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훈련을 다양화해서 진행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올해 2월 발생했습니다. 관련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불이 난 직후 사망자 중 4명은 지하 2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약 1분 뒤 이번에는 지하 3층에서 나머지 2명이 같은 승강기를 탔습니다. 이들이 내린 곳 역시 건물 1층. 불이 번질 대로 번져 유독가스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경사지에 세워진 건물 특성상 지상과 같은 높이인 지하 3층에서 외부로 곧바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이 난 1층으로 올라갔고 이들 모두 승강기 앞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들이 지하층에서 작업도구를 가져갔고 연기가 차기 시작한 시점에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대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화재 당시 발화 지점이나 대피로가 제대로 안내가 됐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화재 감시자 등 소방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거나 역할을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감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대응 과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시공사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리조트 1층 승강기 앞 복도에 뿌연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놀란 작업자들이 서둘러 밖으로 대피합니다. 승강기 앞에서 6명이 숨진 채 발견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50여일간의 수사 결과 이번 화재가 인재였음이 재확인됐습니다. 1층 배관실에서 작업자가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불티가 튀었습니다. 불티는 바닥에 있던 지름 10cm의 구멍으로 들어가 지하 1층 천장의 보온재에 옮겨 붙었습니다. 화재 예방 조치도 부실했습니다.
불길을 막기 위한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 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거나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공사 회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시공사 회장과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데 시공사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건 법 시행 이후 3번째입니다. 경찰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리조트가 어떻게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인허가 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자, 교수님 보면 예. 여기도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자, 사용 승인 허가도 받지 않고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피로와 발화 지점도 제대로 안내가 안 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승강기를 탈 게 아니라 계단으로 이동하라는 게 대피 요령인데 지금 승강기를 타다가 지금 여러 명이 참변을 당했거든요. 먼저 사고 경위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올해 2월 달에 이제 이 부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건데요. 예. 화재 당시에는 이제 공사 현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 지금 공사 중인 신축 공사 중인 이런 리조트로 알고 있었는데 화재 원인으로 보면 이제 공사 현장 안에 이제 이 배관들이 이 설치되는 이제 피트 안에 배관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시작돼서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사 현장 신축 공사 현장이 아니라 이미 이제 준공이 난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저기 공사 현장인데 분명히 현장 상황들을 보면 그래도 봤더니 지난 12월에 이미 이 건물이 다 완성된 건물이다라고 해서 준공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이 다 완벽하게 완결성 있게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났고 그 이후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공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만 문제는 사용 승인 과정에서 건물이 완결성을 있게 지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문제고 또 하나는 사실 또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의 이제 현장에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축 공사로 준공 나기 이전과는 또 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흡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 이제 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면서 화재 이제 발생 시에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진 그런 사고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제 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 승인이 난 상태에서 마지막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자 이번 반얀트리 화재 사고가 삼풍백화점 사고와는 어떤 점에서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삼풍 사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백화점 용도를 지을 수 없는 이 용도를 그 당시에 이제 지자체 공무원한테 그렇죠. 뇌물을 주고 상가 용도였는데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용도 변경을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되게끔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거죠.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된 용도에 따라서 사실은 정확한 안전을 지켜서 건물이 지어졌다면 사실은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불법 용도 변경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건물들도 사실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지어지는 이런 원인들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이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도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승인이 나갔고 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신축 공사에서 했어야 되는 공사들이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막 이제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단초가 되는 이런 이제 이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 상황들도 어찌됐든 간에 건설을 하는 건설사 혹은 또 이 운영을 하는 운영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준공을 기한 내에 못 내면 사실은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이제 급하게 이제 이런 준공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후속 공사들을 진행하는 상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주체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전을 이제 경시했다라는 이런 시사점에서도 사실은 공통점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작업 현장에서 불이 났을 때 앞에 리포트를 보면 대피로와 발화 지점이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 그래서 1층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가 지금 참변을 당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전 매뉴얼이. 네. 현장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매뉴얼도 있고요. 관리 책임에 대한 체계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이제 이 건설 시공자, 시공업체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의 책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도 작성을 해야 되고 네. 또 위험 공정마다 그거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들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안전도 있지만 여기에 각각의 작업의 위험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하거나 또 그것의 안전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진지를 확인하는 과정들 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작업자들 또 이런 분들의 안전 교육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대피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당장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사실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건 뭐 그만큼 위급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현장이 좀 상황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에 자재가 쌓여 있다가 또 예. 오늘은 저쪽으로 옮겨져 있고 또 오늘은 여기를 공사하면 평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길인데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공간 상황이 바뀔 때마다 대피 경로들을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또 그날 작업을 할 때 오늘은 어제까지는 쓸 수 있는 계단이었지만 오늘은 여기 거기 공사하니까 못 쓰니까 다른 쪽으로 대피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사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안내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뭐 말씀드린 이 건설기술진흥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이런 공사업체도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 여러 가지 법 제도 장치들을 통해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성 또 이런 것들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잘 이행이 되고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니까 별 문제 없었다라고 해서 이전 방식대로의 관리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또 소규모 건설업체라든지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안전에 관련된 신경 쓸 만큼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다소 이제 미흡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결국은 관리에 대한 체계들은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서의 이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되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법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매일 어떤 대피로가 있고 어떤 계단은 못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현장이 과연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매뉴얼 자체가 너무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너무 그러니까 보고서나 또 규정 위주로 짜여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안전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을 겪으면서 계속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이제 관리라든지 또 이런 지침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엄격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시행이 돼서 안착이 돼서 잘 이제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이라든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교육을 아무리 이제 한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아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교육받아서 알지만 내가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너무 귀찮아서 사실 안전고리도 안 걸고 사실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잘 교육도 시키고 숙지도 시켜야 되고 이런 관리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개인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또 준수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괴리들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미묘하게 계속 발생들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애를 데려다 놓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애가 공부할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성적을 올리는 게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관리를 아무리 철저해도 현장에서 잘 안 따라주면 이런 부분에 한계가 발생하고 또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면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안전하게 하려고 해도 시설적으로나 관리적인 또 한계를 또 극복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건 양자 혹은 또 이를테면 그래서 대부분 말씀드리는 건 건축물의 어떤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관리를 하기 위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적인 여건들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또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그런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칙에 대한 준수라든지 이행에 대한 부분들 이 삼박자가 사실은 잘 맞아야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안전 수준에 도달하는데 이게 약간씩 이제 균형을 잃으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안전 수준에 도달하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30년 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짚어보고 있는데, 자, 4년 전에 교수님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버스를 덮쳐서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무리한 공사비 줄이기가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지목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삼풍백화점 사고와 좀 유사한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이 당시에도 이제 광주 학동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예. 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철거해야 돼야 되는 건물이 옆으로 이제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거기에 예. 버스 공교롭게도 또 버스 정장이 있었고 서 있던 버스 또 지나다니는 차량 쪽으로 덮치면서 예.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느냐 철거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봤더니 예. 여기도 이런 거죠. 이런 공사들 이제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안전관리의 역량들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한 부분들.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철거를 할 때도요. 이게 철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철거 계획서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철거 계획서는 작성해놨지만 그 계획서에 따라서 사실 철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우리는 가장 그냥 편한 방법, 수월한 방법으로 철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고로 이어졌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현장에서 철거 작업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감리들이 상당히 좀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보면 쉽게 또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 가장 많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예.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 이익과 사실 안전이 서로 배치가 될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사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나 참혹한 사고입니다. 자, 저 사고 이후에 불법 하도급은 근절하겠다. 또 네.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시급히 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대책 어떤 게 또 남아 있습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업체 측, 또 공사, 시공사의 어떤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들은 뭐 더 이상 더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화가 돼 있거든요. 여러 법에서 중복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안전사고,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들, 또 건축물의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 이렇게 사측의 책임을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하게끔 하더라도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잘 하라고 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막상 그 현장에 보니까 말단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현장 개개 현장에 또 개개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직접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도 좀 필요로 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이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익의 충돌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냐 안전이냐 네,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들어 저도 건설사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전보다 공기가 너무나 많이 길어진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기후적인 요인도 있고 또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는 것들을 사실은 감안하면 이게 다 돈인데 공기는 늘어나는데 비용은 더 늘려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무리하게 급하게 작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다면 공사 현장의 공정 관리 또 이제 공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느냐 또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장하느냐 또 그리고 공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보전이라든지 그래서 근본적인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안전하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익과 충돌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되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엄마나 선생님이 열심히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책임성 있게 애를 이끌어줘도 결국은 애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처벌만이 약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피해갈 수 없는 순서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입니다. 오늘 30년 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되짚어봤는데 자, 건물 붕괴에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자, 네. 대피해야 됩니다. 네. 30초 안에 꼭 필요한 핵심 요령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일단 붕괴 징후를 확인했다면 대피로로 신속하게 대피를 해서 건물 바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요. 네. 이때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엘리베이터는 네. 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건물 바깥으로 나갔을 때도 건물 인접 구역에 있기보다는 건물에서 최대한 이격을 하셔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예. 그 안에 건물 안에 고립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병량이 많은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실 밑에 쪽 이런 쪽에 대피를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붕괴 이후에 바로 움직이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추가 붕괴가 없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이동을 하시거나 대피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0초가 지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학교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